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낮에 서울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빌려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타면서 느낀 게요. 다른 분들이 너무 과속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하는 사건들이 꽤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좀 겁이 나게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인을 치게 되고 그분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꽤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88세 여성분을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대뇌 타박상 등으로 사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었냐?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거든요. 금고형은요, 징역형하고 달리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교도관 일을 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그냥 노동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긴 수감 생활 자체를 견디기가 힘들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징역형이든 금고형이든 다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운 좋게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뭐라고 판사님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형을 받지 않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는요. 그게 자동차이든 자전거이든 오토바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방 주시 의무입니다. 앞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전방을 제대로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자전거를 몰고 오던 79세 할아버지를 그대로 충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뇌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역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범죄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또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점 등을 참작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요. 횡단보도를 지나던 61세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넘어지면서 당연히 뇌 쪽에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는요. 급성 외상성 뇌내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겠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런 점은 유리하다고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합의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이 계속 엄벌 탄원서를 내니까요. 결국은 금고 10월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를 한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오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될 건데요.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해자로서는 형사합의금을 주고서라도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건데, 그때 민사적인 합의까지 다 같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민사적인 합의를 하는 방식에는요,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가정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고를 낸 그 자전거가 별도의 동력 장치가 없고 사람의 힘만으로 굴러가는 거라고 하면요, 그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그 한도 1억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시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자료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담보에 대해서 전액이 지급된다고 하면요, 그것은 상당한 부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요, 가해자가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수사를 한 수사기관에 그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달라고 해서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시키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사고 이후에 발생한 병원비가 있다면 그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셨다면 벌 수 있었던 돈, 즉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해삼분설에 따라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인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항목별로 잘 계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형사 합의 단계에서 내 피해 회복을 못 받으신 분들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피고는 당연히 가해자를 피고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때 보험사도 함께 피고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를 쳤을 때 처벌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건마다 그 사고가 생긴 경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처벌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판사로서는 그 사고 경위를 다 참작할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하더라도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즐겁게 자전거를 타시다가 정말이지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을 당했다던가 혹은 재판에 넘겨졌다면 여러분들이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하기는 힘들 거니까요. 그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